1조 6천억 원짜리 기술을 통째로 훔치면 삼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삼성 핵심 인력 10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10나노급 디램 설계도를 USB에 담아 빼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설계도뿐만 아니라 공정 매뉴얼, 그리고 30년간 쌓인 실패 데이터까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삼성이 1997년 IMF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그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베이징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삼성을 넘어선다. 창신 메모리 주가는 이틀 만에 37% 폭등했고, 인민일보는 일면에 반도체 굴기 완성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공시킨 책임자 장하오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창신 메모리 양산 라인은 멈춰섰고, 장하오는 지방 공장으로 좌천됐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손에 쥐고도 왜 실패한 걸까요? 지금부터 중국 내부자 장하오가 직접 겪은 충격의 3년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장 부사장, 이번 작전 성공하면 당신은 영웅이요. 실패하면. 베이징에서 온 남자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인력 10명을 1년 안에 데려오고 10나노 디램 기술을 통째로 확보하라. 예산, 무제한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하오입니다. 42세, 당시 중국 창신 메모리 인재 영입 담당 부사장이었죠. 지금은 신장 위구르 지방 공장 말단 관리자입니다. 3년 만에 추락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에서 극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소집한 자리였어요. 참석자는 단 5명이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정확히 7분이었어요. 주석이 직접 말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을 5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삼성 기술이 필요하다. 장하오 동지, 당신이 해내시오. 그날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어요. 국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나노급 디램 핵심 인력 최소 10명을 영입하고 기술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제게 주어진 예산은 정말 무제한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00억 원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10명이면 1000억 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싼 투자였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이 그 기술 개발하는데 1조 6천억 원을 썼거든요. 저는 바로 전략을 짰습니다. 첫째, 돈으로 해결한다. 삼성 엔지니어들 연봉이 얼마인지 조사했어요. 20년차 수석 연구원이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우리는 30억 원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25배예요. 거기에 강남 아파트 한 채, 벤츠 S클래스, 자녀 미국 유학비 전액 지원까지 붙였습니다. 둘째, 약점을 공략한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엔지니어들을 노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되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고 한국에서는 승진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20년을 일해도 임원 되기 힘들어요. 우리는 바로 부사장 자리를 줬습니다. 셋째, 한 명만 넘어오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삼성 내부는 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한 팀장이 넘어오면 그 팀원들도 따라옵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2022년 9월 첫 번째 타깃이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수석 연구원 박재민, 48세였어요. 이 사람은 10나노 디램 설계 총괄을 20년간 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서울로 날아갔어요. 서울 강남 모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습니다. 박재민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경쟁사 사람을 만나는 건데요. 저는 먼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창신 메모리 인재 영입 담당 부사장 장하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어요. 연봉 30억 원. 계약 기간 5년, 총 150억 원 보장.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 30억 원짜리 제공. 벤츠 S클래스 리스 비용 회사 부담. 자녀 2명 미국 유학비 전액. 연간 1억 원씩 10년 보장. 박재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면 안 되거든요. 3분쯤 지났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이 지난 20년간 해오신 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소가 삼성이 아니라 창신 메모리일 뿐이에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문서들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초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이징에 보고했어요. 1호 타깃 확보 완료. 기술 문서 이전 협의 중. 베이징은 즉시 답했습니다. 잘했다. 계속 진행하라. 박재민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내부에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 9명을 소개해줬어요. 설계팀 2명, 공정팀 3명, 품질관리팀 2명, 장비팀 2명이었습니다. 모두 20년 이상 경력자들이었죠. 저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명씩 서울에서 만나고 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 중 9명이 3개월 안에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단 한 명만 거절했는데 그 사람은 삼성 임원 승진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2023년 12월 마침내 10명 전원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창신메모리 본사 회의실에서 환영식을 열었어요. 중국 언론이 몰려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30년간 쌓은 기술을 우리가 3년 안에 따라잡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축하 전화가 왔고 인민일보는 제 사진을 일면에 실었죠. 중국 반도체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기술 문서를 훔치는 것과 기술을 만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손에 쥔 1조 6천억 원짜리 USB가 사실은 쓸모없는 파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3일 새벽 4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갔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독일발 화물기에서 검은색 가방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크기는 서류 가방 정도였어요. 무게는 2kg도 안 됐죠.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의 가치는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박재민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10나노 디램 설계도 전체, 공정 매뉴얼 1200페이지, 그리고 지난 30년간 삼성이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까지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이게 발각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박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죄로 징역 15년이죠. 하지만 전 이미 중국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남의 나라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배신자구나. 조국을 버리고 돈을 택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 덕분에 중국이 삼성을 넘어섭니다. 공항에서 바로 창신 메모리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 개수 15,347개. 용량 2.3TB였어요. 저는 몇 개를 클릭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 10나노 디램 최종 설계도였어요.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온도 조절 공정 매뉴얼이었습니다. 섭씨 몇 도에서 수율이 몇 % 나오는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실패 사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총 3,200건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삼성 내부 자료구나.
삼성이 IMF 외환위기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킨 그 기술이 지금 제 손에 있구나.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1시간 후 회의실에 임원 12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USB 내용을 띄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우리는 삼성이 30년 걸려 만든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박재민 부사장과 그의 팀 9명이 가져온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장 부사장, 이게 진짜 삼성 내부 자료가 맞습니까?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진품입니다. 법적 문제요? 우리는 중국입니다. 한국 검찰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해도 이미 국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손 쓸 방법이 없죠. 다른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 자료로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재민이 대신 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건 할 수 있죠.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수율을 높이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박재민이 답했어요. 삼성 수준인 90% 이상으로 올리려면 1년, 아니면 2년.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삼성이 30년 걸린 걸 우리는 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빠른 겁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그날 오후 중국 중앙 텔레비전이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 부사장님, 중국이 정말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추월합니다. 우리에게는 삼성의 핵심 인력이 있고 삼성의 기술 문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3년 후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나왔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 장하오 부사장. 제 얼굴이 전국에 방송됐죠. 다음 날 창신 메모리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37%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20조 원 늘어난 겁니다.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반도체 시대가 온다. 인민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다뤘어요.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반도체 굴기 완성, 삼성시대의 종말. 제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걸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조국을 위해 삼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4년 2월 드디어 첫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박재민과 그의 팀 9명이 총지휘를 맡았어요. 설계도대로 웨이퍼를 준비하고 매뉴얼대로 온도를 설정하고 데이터대로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24시간 후 첫 번째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회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박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 부사장 해내셨습니다. 박재민도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수율을 확인해 봐야죠. 품질검사팀이 웨이퍼를 가져갔습니다. 6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12%입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12%요? 삼성은 90% 넘는다며요? 박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장 부사장님,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도 처음엔 이 정도였어요. 점차 올라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삼성의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12%가 앞으로 3년간 저를 괴롭힐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수율 12%. 저는 그 숫자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재민이 말했잖아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삼성도 처음엔 이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2024년 3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조금 높였어요. 매뉴얼에 섭씨 850도에서 최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24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 15%, 3% 올랐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올라가네요. 박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향은 맞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4월에는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진공 상태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수율 23%였습니다. 8%나 뛰었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90% 가능하겠는데요. 5월에는 공정 순서를 바꿨습니다. 증착 공정을 먼저 하고 식각 공정을 나중에 했어요. 수율 31%. 또 올랐습니다. 6월 화학약품 농도를 높였습니다. 수율 38%. 7월 시간을 늘렸습니다. 수율 42%. 8월 장비를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수율 45%. 그리고 9월. 수율 45%. 10월도 45%였습니다. 11월도 12월도 계속 45%였어요. 저는 회의실에 박재민과 팀 전체를 불렀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4개월째 45%에서 한치도 안 올라갑니까? 박재민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도대로 다 했는데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설계도대로 했다고요? 그럼 왜 삼성은 93.5%고 우리는 45%입니까?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삼성에서 공정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공정의 일부분이에요. 온도 조절은 A팀이 하고 압력 조절은 B팀이 하고 시간 관리는 C팀이 했거든요. 저는 그중 압력만 담당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온도는 누가 합니까? 박재민이 답했어요. 온도는 제가 설계할 때 대략적인 범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값은 삼성공정팀이 20년간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최저값이 매뉴얼에 있잖아요. 섭씨 850도라고 적혀 있었단 말입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기본값입니다. 실제로는 습도, 기압, 웨이퍼 상태에 따라 847도일 수도 있고 853도일 수도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게 삼성의 노하우거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 노하우는 어디 있습니까? 박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삼성 엔지니어 5만 명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10명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훔친 건 설계도였을 뿐이구나. 진짜 기술은 훔치지 못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보고했어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더 사고 인력을 더 뽑아야 합니다. 베이징은 즉시 5조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2024년 12월 말 저희는 일본에서 최신 장비를 들여왔어요. 가격만 3천억 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자도 불러왔죠. 연봉 15억 주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율은 45%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재무팀장도 불렀어요.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장 부사장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퍼 한 장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수율 45%면 100개 중 55개는 버리는 겁니다. 삼성은 같은 비용으로 93개를 건지는데 우리는 45개밖에 못 건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재무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삼성보다 2배 비쌉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본 게 있습니다. 삼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매일 수백 장의 웨이퍼를 버렸어요. 20년간이요. 그 버린 웨이퍼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 압력에서는 수율이 떨어지는구나. 그 실패의 데이터가 지금 삼성 서버에 수십 테라바이트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박재민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10명이고 우리가 가진 건 성공한 결과물 설계도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한 건 못 가져왔어요. 저는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쌓으면 되잖아요. 재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 부사장님, 웨이퍼 한 장에 3천만 원입니다. 하루 100장 버리면 30억이에요. 1년이면 1조 원입니다. 삼성처럼 20년을 하려면 20조 원이 필요해요. 그 돈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인민일보 액자를 바라봤어요. 반도체 굴기 완성. 제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떼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2025년 1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재민이 긴급 보고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뭔데요? 수율이 더 떨어졌습니까? 박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10나노 이하로 내려가려면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EUV요? 그럼 사면 되잖아요. 돈은 있으니까. 박재민이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회사만 만들어요. 가격이 한 대에 3천억 원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3천억이요? 장비 하나가요?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못 산다고요? 박재민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EUV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7나노 이하 공정에는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아예 회로를 못 새깁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그려야 하거든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10나노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재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3나노를 양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나노에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뒷거래는요? 암시장은요? 박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ASML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요.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네덜란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밀반입에 성공해도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이 장비는 3개월마다 ASML 기술자가 와서 점검해야 해요. 그들이 안 오면 6개월 안에 고장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베이징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EUV 장비 확보 불가. 자체 개발 필요. 예산 10조 원 요청. 3일 후 답이 왔습니다. 승인. 국가 차원에서 EUV 개발 프로젝트 시작. 장하오 동지가 총괄하라. 2025년 2월 중국 정부는 EUV 자체 개발 프로젝트에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최고 과학자 200명을 모았어요. 일본에서 광학 전문가도 데려왔고 독일에서 레이저 기술자도 불렀습니다. 6개월간 연구했습니다. 2025년 8월 첫 중간 보고가 올라왔어요. 연구팀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장 부사장님, 진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시제품 나왔습니까? 연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부품 국산화율이 5%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6개월 동안 5%요? 연구팀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ASML EUV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10만 개입니다. 그중 핵심 부품만 3만 개예요.
렌즈 하나 만드는데 독일 자이스가 50년간 쌓은 광학 기술이 들어갑니다. 광원 하나에 미국 사이머가 30년간 개발한 레이저 기술이 필요해요. 반사경은 일본 니콘이 20년 연구한 결과물이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10조 원은 뭐 하는데 쓴 겁니까? 연구팀장이 답했습니다. 기초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8조를 썼습니다. 실제 부품 개발은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연구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10년이요? 10년 후면 삼성은 일나노를 만들고 있겠네요. 연구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 10월, 저는 프로젝트 중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EUV 자체 개발 불가능. 기술 격차 최소 10년. 추가 투자 효과 없음. 베이징에서 답이 왔어요. 보고서 접수. 장하오 동지는 12월 1일 베이징으로 소환. 2025년 12월 1일, 저는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에 섰습니다. 4년 전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년 전엔 기대와 격려였는데 지금은 차가운 침묵이었죠.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하오 동지, 총 투자액이 얼마죠? 저는 답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15조 원, EUV 개발 10조 원, 합계 25조 원입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10나노 디램 수율 47%입니다. 삼성 대비 절반 수준이고요.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이 4년 전에 뭐라고 했죠? 3년이면 삼성을 추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성은 3나노를 93% 수율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선언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방 공장으로 발령합니다. 내일 출발하십시오. 좌천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동지, 당신만 실패한 게 아니요. 우한 홍씨는 20조 투자하고 폐쇄됐고 상하이 우성은 35조 공헌하고 파산했소. 빅펀드 총괄 딩원우는 지난달 횡령 혐의로 구속됐소. 130조 원이 이렇게 사라졌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당신 탓만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착각했소. 기술은 훔칠 수 있다고 말이요. 신장으로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창신 메모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4년 전엔 기대와 환호였는데 지금은 실망과 분노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 부사장, 우리 회사 현황을 보고하시죠.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2025년 11월 기준 월 생산량 3만 장, 수율 47%, 월 매출 4천억 원, 영업손실 월 1,5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어요. 월 1,500억 적자요? 1년이면 1조 8천억 손실이란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율이 낮아서 원가가 높습니다. 삼성 제품보다 30% 비싸서 시장에서 안 팔립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4년간 투자한 총액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15조 원, 자체 투자 5조 원, 합계 20조 원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조 원을 썼는데 월 1,500억 적자라. 장 부사장, 당신이 4년 전에 뭐라고 했죠? 3년이면 삼성을 추월한다고 했잖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던졌어요. 우리 주가가 4년 전 대비 68% 폭락했습니다. 20만 투자자가 손실을 봤어요. 이게 다 당신 책임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 박재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어요. 박재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저도 좌천됐습니다. 연구소 말단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박 부사장님도요?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한국 검찰은 저를 수배 중이고 삼성은 절대 안 받아주고 다른 중국 회사들도 저희를 기피합니다. 기술 훔쳐왔지만 못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같은 배를 탔구나. 침몰하는 배를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난리였어요. 첫 번째 기사, 2025년 10월 30일자였습니다. 우한 홍신 반도체 공장 폐쇄. 20조 원 투자했던 그 공장이 잡초밭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축구장 59개 크기 부지에 건물 뼈대만 남아있고 녹슨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 2025년 11월 12일자. 상하이 우성 반도체 파산 신청. 35조 원 투자를 공언했던 회사가 파산할 때 남은 자산이 2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직원 월급도 못 줄 돈이었어요. 세 번째 기사, 2025년 11월 25일자. 청화유니그룹 법정관리. 한때 삼성 인수를 검토한다고 큰소리쳤던 회사가 빚 30조 원만 남기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신 메모리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2025년 12월 3일자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빅펀드 총괄 딩원우,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딩원우는 130조 원짜리 반도체 기금의 총책임자였어요. 그가 130조 중 40조를 유령 기업들에게 빼돌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에 쓰인 돈은 30조도 안 됐다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30조 원이 이렇게 사라졌구나. 우한은 사기였고 상하이는 횡령이었고 청화윤이는 무능이었구나. 그럼 저는 사기꾼도 횡령범도 아니에요. 그냥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면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 문득 삼성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삼성은 뭘 하고 있을까? 뉴스를 검색했어요. 2025년 12월 10일자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수율 95% 돌파.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유지.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삼성은 멈추지 않았구나. 우리가 10나노 45%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3나노 95%로 달려갔구나. 2025년 12월 20일, 저는 짐을 쌌습니다. 신장으로 떠날 준비였어요.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신 메모리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쓸모없는 저수율 칩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시스템은 훔치지 못했구나. 2025년 12월 28일, 신장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박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마지막으로요.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재민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4년 전 서울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었는데 지금은 피로와 후회로 가득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설계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박재민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박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했어도 믿으셨겠습니까? 장 부사장님은 그때 확신에 차 있었어요. 1조 6천억 원짜리 USB만 있으면 된다고요. 정부도 이사회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보는 것뿐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박 부사장님은 왜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30억 때문입니까? 박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삼성에서 20년 일했는데 과장자리였어요. 더 이상 승진 기회도 없었고요. 중국은 저한테 부사장 자리를 줬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박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삼성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요. 중국에서도 저는 실패한 사람 취급받아요. 30억 받았지만 잃은 게 더 많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계속했어요. 장 부사장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삼성의 진짜 힘은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이 40년간 함께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전날 문제를 공유하고 팀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문화요. 그게 진짜 기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훔친 건 결과물이었을 뿐이죠. 과정은 훔칠 수 없었어요. 박재민이 물었어요. 신장에서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지방 공장 관리자로 일합니다. 말단 자리예요. 박 부사장님은요? 박재민이 답했어요. 저도 연구소 말단입니다. 매일 웨이퍼 수율 보고서나 작성하겠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창신 메모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USB를 꺼냈어요. 1조 6천억 원짜리 USB. 4년 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그것.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10나노 디램 설계도, 공정 매뉴얼, 실패 데이터. 전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없는 게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매일 아침 나누는 5분짜리 회의. 거기서 어제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은 뭘 바꿔볼지 이야기하는 그 시간. USB에는 없었습니다. 공정팀과 설계팀이 점심 먹으면서 나누는 잡담. 아, 어제 온도 3도 올렸더니 수율 2% 떨어지더라. 그런 사소한 정보 공유. USB에는 없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월급 깎이면서도 연구소 불 끄지 않았던 그 악물고 버티는 문화. USB에는 없었습니다. 40년간 수만 번 실패하면서도 내일은 되겠지 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끈기. USB에는 없었어요. 저는 USB를 뽑아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기술을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술은 훔치지 못했구나. 2025년 12월 29일 새벽, 저는 신장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가 멀어졌어요. 4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저를 믿어줬고, 언론은 저를 찬양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지금은 실패자로 쫓겨나는 겁니다. 기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130조 원을 썼지만 삼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우한은 20조를 태웠고 상하이는 35조를 날렸고 창신 메모리는 20조를 버렸다. 왜일까? 돈이 부족해서? 아니요.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요. 시간을 건너뛰려 했기 때문입니다. 40년 과정을 3년에 끝내려 했기 때문이에요. 2026년 1월 3일 새벽 신장 공장 기숙사에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속보, 한국검찰, 삼성기술 유출 사건 핵심 용의자 10명 검거. 기사를 급하게 읽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새벽 삼성전자 10나노급 디램 기술을 중국 창신 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원 3명과 연구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국 공안과 협력해 상하이 창신 메모리 본사에서 용의자 전원을 확보했으며 삼성이 30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 핵심 기술이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재민. 그리고 9명 전부 체포됐다는 거잖아요. 기사는 계속됐어요.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기술 탈취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창신 메모리 인재 영입 담당자 장모 씨도 공모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모 씨. 그게 접니다. 제 이름이에요. 서둘러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 새벽 뉴스였어요. 창신 메모리 관련 직원 10명 한국 검찰에 인계.
중국 정부는 기업의 정상적 인재 채용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나 국제 공조 차원에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인재 채용이라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저희를 버린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니까요.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어요. 창신 메모리 주가 급락. 전날 대비 43% 폭락으로 거래 정지. 투자자들 패닉.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인민일보 사설이 떴어요.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반도체 굴기 정도를 걸어야. 4년 전 저를 일면에 실으며 영웅이라 불렀던 그 신문이 이제는 이렇게 썼더군요. 불법적 기술 탈취는 진정한 기술력이 아니다. 중국은 자체 연구개발로 반도체 강국이 되어야 한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4년 전엔 반도체 굴기 완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정도를 걸으라고 하네요. 오전 9시 공장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창신 메모리에서 온 장하오래. 기술 유출 사건 공모자 아니야? 곧 조사받을 거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동지 상부에서 연락이 왔소. 당분간 자택 대기하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도 조사 대상입니까?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검찰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오. 당신이 기술 유출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장 부사장님? 박재민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하이 구치소입니다. 15분만 통화 허용됐어요. 장 부사장님께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후회된다고 전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에게요. 30억 때문에 40년 쌓은 걸 배신했다고요. 저는 진짜 바보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장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중국 공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3시간 동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재민에게 접근한 게 당신입니까? 기술 유출을 지시한 증거가 있습니까? 회사 지시였습니까? 개인 행동이었습니까? 저는 모두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네, 제가 기획했습니다. 회사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후회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죠. 2026년 1월 20일 조사가 끝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영구적으로 신장에 머물며 공장 관리 업무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시진핑 주석이 저를 믿어줬던 그 순간. 3년이면 삼성을 추월한다던 저의 자신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1조 6천억 원을 훔쳤지만 40년은 훔칠 수 없었구나. 2026년 2월 신장 위구르 지방 공장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작은 사무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4년 전 베이징 중난하이 회의실에서 영웅 대접받던 제가 지금은 이 황량한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공장 생산량 보고서를 작성해요. 웨이퍼 투입량, 수율, 불량률. 숫자들을 엑셀에 입력하는 게 제 일입니다. 4년 전 13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사람이 지금은 말단 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삼성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여러분께 이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1조 6천억 원 가치의 USB를 손에 넣었어요. 15,347개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설계도, 매뉴얼, 30년치 데이터까지 전부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삼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USB에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 5만 명이 매일 아침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제 온도 3도 올렸더니 수율이 2% 떨어지더라. 그럼 오늘은 압력을 조금 낮춰볼까? 이런 사소한 대화요. 이게 진짜 기술이었어요.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저는 설계만 담당했어요. 공정 최적화는 다른 팀이 했고요. 우리 10명은 각자 자기 분야만 알았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삼성의 힘은 한 명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력이었어요. 설계팀, 공정팀, 품질팀, 장비팀이 매일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패를 분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 문화가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10명을 데려왔지만 시스템은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은 130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창신 메모리에 20조, 우한 홍신에 20조, 상하이 우성에 35조, 그 외 수십 개 기업에 수십조씩 투자했습니다. 삼성이 40년간 쓴 돈보다 많은 돈을 5년 만에 썼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한 홍신은 잡초밭이 됐고 상하이 우성은 파산 때 통장에 20만 원만 남았고 창신 메모리는 수율 47%에서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이 40년간 겪은 실패를 우리는 건너뛰려 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민이 말했어요. 삼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매일 수백 장의 웨이퍼를 버렸습니다. 20년간이요. 웨이퍼 한 장에 3천만 원이에요. 하루 100장이면 30억, 1년이면 1조 원입니다. 20년이면 20조 원이죠. 그 20조 원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투자였습니다. 실패의 데이터를 쌓는 투자요. 이 온도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 압력에서는 균열이 생기는구나. 이 순서로 하면 수율이 오르는구나. 하나하나 배우면서 쌓은 거예요. 저희는 그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하려 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재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처럼 20년간 데이터를 쌓으려면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습니까? 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3년 안에 결과를 원했고 정부는 5년 안에 자금률 70%를 원했어요.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40년을 기다렸어요. 1983년에 시작해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견뎠고 2000년대 일본과 경쟁하며 버텼고 2010년대 미국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지금의 93.5% 수율을 만든 겁니다. 저희는 인내심이 없었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패는 기술을 죽입니다. 2025년 11월 중국 반도체 빅펀드 총괄 딩원우가 체포됐습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조 원 중 40조 원입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에 쓰인 돈은 30조도 안 됐어요. 우한 홍신 창업자는 20조 받아서 15조를 빼돌렸습니다. 상하이 우성은 35조를 공헌하고 보조금만 챙겨서 도망갔어요. 2020년에 중국에서 새로 생긴 반도체 기업이 5만 개였습니다. 그중 95%는 보조금 사기였어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뿌리니까 실력 없는 기업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기술 개발하는 기업은 돈을 못 받고 보조금 사기꾼들이 수십억씩 챙겼죠. 삼성은 달랐어요. 시장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투자자들이 압박했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진짜 기술을 개발해야 했거든요. 중국은 정부 돈이었어요.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그만이었죠. 긴장감이 없었어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돌아옵니다. 박재민은 연봉 30억을 받고 삼성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20년 일해서
연봉 1억 2천만 원 받던 사람이 중국에서 30억을 받았어요. 25배죠. 강남 아파트도 받고 벤츠도 받고 자녀 유학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디 있습니까? 상하이 구치소입니다. 한국 검찰이 15년 구형했어요. 중국 국적으로 바꿔서 한국에 못 갑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 취급받아요. 그의 가족은요?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삼성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30억 받았지만 잃은 게 훨씬 많습니다. 박재민이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바보였습니다. 30억 때문에 40년 쌓은 걸 배신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여러분 들으십니까? 중국이 지금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연봉 50억, 100억 제시할 겁니다. 아파트, 차, 자녀 교육비 다 대주겠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40년간 쌓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월급 깎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내심이에요. 5만 명이 하나가 되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걸 30억에 팝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중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실패해서 배우고 있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이 EUV 시제품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10년 앞당긴 거예요. 물론 시제품과 양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저가 반도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7나노, 10나노는 안 되니까 28나노, 40나노 같은 범용칩을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들이죠.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로 팔 겁니다. 태양광에서 했던 것처럼요. 삼성도 긴장해야 합니다. 최첨단만 보지 말고 범용 시장도 지켜야 해요.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신장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을 봐요. 4년 전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베이징이 환호했고 인민일보가 일면에 실었고 주가가 37% 폭등했죠. 지금은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는 것을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삼성이 지금 HBM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3나노 수율 95%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가 삼성 없이는 AI를 못 돌립니다. 그게 40년의 가치입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40년간 쌓은 시간이고 5만 명이 만든 시스템이고 IMF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심입니다. 그걸 지켜주십시오. 저는 장하오, 실패한 중국인 엔지니어입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